자, 민법 총칙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물권법 총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은 크게 총론 파트 그리고 강론 파트. 총론에서는 물권 전체에 관한 총괄 규정을 만나보게 되고요. 강론에서는 물권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만나보는 시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물권법 총론 보시지요. 자, 물권 총론은 물권 전체를 총괄하는 규정인데요. 자, 먼저 물권의 개념 먼저 만나보시고, 두 번째 물권의 객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물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 물권의 효력, 그리고 마지막에 물권의 변동,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물권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죠. 내가 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아파트를 하나 샀어 올해. 그럼 아파트에 대한 뭐가요? 소유권.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내가 지배하고 있죠. 오케이. 나는 집을 소유하진 못했고 아파트를요 전세권을 얻었어요. 전세권 3년짜리 전세권 설정해서 등기해놨어요.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물권에 대해서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자, 먼저 물권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먼저 풀어드리면, 요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자, 화이자 백신을 우리 한국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 1000만 개를. 그런데 이 화이자 백신을, 똑같은 저 화이자 백신을 미국에서도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한국도 미국도 매매 계약만 도장을 찍었을 뿐이고요. 매매 계약에 사인만 했을 뿐이고, 아직 이 백신을 넘겨받지 못하면 어떤 상황인가요? 둘 다,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저 백신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내 거가 아직 아니죠. 내 거가 아직 아닌 거예요. 다만 뭐가 있는 거죠? 이 한국이나 미국은 둘 다 달라고, 백신을 달라고 할 뭐가요? 채권만 있다는 거죠. 채권, 청구권. 채권이 있다라고 그래요. 채권이 있다. 백신 우리 달라고. 왜? 계약했잖아 내가. 그랬더니 미국에서도 뭐라고요? 우리도 계약을 했거든. 그럼 미국도 달라고 할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한국도 미국도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아직 넘겨받지 못하면, 인도를 받지 못하면 둘 다 똑같이 뭐가 있어요? 채권만 있다라는 거죠. 달라고. 백신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 중에서 누가 저 백신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백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내 거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먼저 뭐 하는 사람? 인도. 먼저 인도를 받으면 백신에 대한 소유권을 차지하게 되죠. 매매 계약만 하면 뭐가요? 채권이 생길 뿐이고 채권만 생기고, 매매 계약을 하고 백신을 뭐하면? 넘겨받으면 백신에 대한 뭐가 생겨요? 물권이 생겨. 물권이 지배할 수 있어. 내 거니까. 내 거야. 우리 한국 거야. 언제? 넘겨받으면, 백신을 넘겨받으면 내 거가 되는 거죠. 내 거. 넘겨받기 전에는 채권만, 넘겨달라고, 백신 달라고 할 채권, 청구권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현재 무슨 지위를? 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한 거죠. 여기도 물권을 차지하는 나라는 어디? 먼저 인도받는 나라. 한국과 B와 C 중에서 먼저 뭐 하는 사람? 인도받는 사람. 계약만 했을 뿐이고 먼저 뭐 하는 사람? 인도. 동산이죠. 이런 동산은 언제 내 거가 되느냐? 언제 한국과 미국 중에서 누가 내 거가 되느냐? 먼저 뭐 하는 사람? 인도받는 자.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저 백신에 대한 소유권을 차지하게 돼요. 즉 내 거가 돼요. 내 거가. 바로 내 거를 다루는 부분, 여기가 바로 물권법입니다. 언제 내 거 되는데? 인도받아야지. 매매 계약으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까지 받아야 내 거가 돼요. 내 백신. 우리 거, 내 거가. 내가 지배할 수 있죠. 동사는 이래요. 동사는. 화이자 백신 같은 동사는. 그럼 이제 부동산으로 와볼까요? 부동산을 A가
B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1월 달에. 10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는 1월 달, 3월 달에요. 3월 달에 A는 저 똑같은 부동산을 누구한테요? C한테도 또 매매를 했어요. 왜요? 얘는 15억을 불렀어요. 얘는 10억 불렀는데 얘는 15억. 그래서 얘가 똑같은 부동산 아파트를 B한테, C한테 이중으로요. 이중 계약을 했네요. 이중 계약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매매라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했죠. 계약법에서. 우리가 계약법에서 훑고 왔어요. 매매라는 거는 등기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약속하면 돼요. 약정하면 돼요. 약속. 리캉 뭐 하면 부동산을 10억에 사기로 뭐 하면 약속하면 매매가 되는 거죠. 그 약속은 한 번만 돼요. 두 번도 돼요. 한 번, 두 번, 10번도 되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먼저 한 사람과 나중에 한 사람은 현재 매매만 했고 등기를 못 가져왔잖아요. 등기를 치기 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똑같죠. 달라고요.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그죠? 등기 청구권만 있다. 등기를 뭐 해달라고? 넘겨달라고. 등기 청구권. 즉 채권만 있다 이거죠. 채권만. 얘도 아직 등기를 자기 앞으로 치기 전에는 뭐만 있다? 등기 청구권이라는 뭐만, 채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둘 다 채권자예요. 채권자. 너도 채권자, 나도 채권자. 네가 먼저 했어도 너 아직 물권 아니야. 물권 차지 못해서. 왜요? 등기를 안 넘겨줬잖아 이거. 그러면 B와 C 중에서 저 부동산, 저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 먼저 등기한 사람. 오케이. 동사는요. 동사는 먼저 뭐 하는 사람? 인도받은 자. 동사는 먼저 인도받은 자가 주인이죠. 얘가 소유자죠. 소유자. 얘가 소유권을 차지하게 되죠. 소유권을 차지해서 저 파이자 백신을 지배할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먼저 뭐 하는 사람? 등기하는 사람. 먼저 뭐 한 사람? 등기한 자. 저는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뭐라고 그래요? 등기를 꽂은 사람. 등기를 꽂아야 이걸 지배할 수 있어요. 저 부동산을. 그래서 부동산은 먼저 계약한 1매 수인하고 2매 수인 이 중에서 누가 차지해요?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지배한다. 저 소유권을 지배하게 되죠. 바로 이 지금 물권법은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자동차는 그럼 어때요? 자동차는 먼저 등록을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가끔 보게 되죠. 제가 실무 가서 본 거죠. 강의 가서 직접 만났네요. A라는 분이 자동차 딜러예요. 근데 이분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애호가죠. 외제차를 특히. 근데 갑자기 저 딜러가 이분한테 연락을 한 거죠. 저 사모님 왜요? 지금 차 좋은 거 나왔는데요. 벤츠 신형이. 조건이요. 프로모션이 너무 좋은 거죠. 1억 5천이야. 1억 5천 줘야 되는데 이분한테 갑자기 뭐라고? 저 8천이면 살 수 있어. 절반이면. 이분 눈이 동그라지죠. 와서 시승해보라고. 그래서 시승을 하러 갔죠. 갔더니 마음에 쏙 들어. 그러더니 이 딜러가 이분한테 뭐라고요? 차량 인도는 한 달 뒤에 하는데 대신에 선납 조건이 있어요. 선납을 얼마를요? 4천을 넣어주세요. 4천을 해주면 한 달 뒤에 차량 인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는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요. 얼마에? 4천을요. 4천을 어떻게 했어요? 선지급했죠. 그리고 이 B는 가슴이 뛰는 거죠. 드디어 새 벤츠가 내 앞에 나타나는구나. 나의 에마가 새로 또 하나 생기는구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는 사이에 A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벤츠를. B라는 사모님하고 일을 저질렀죠. C라는 사모님하고 또 계약을 했죠. D하고 또 계약을 했죠. E하고 또 계약을 했죠. 이렇게 해서 계약을 몇 건을? 25건을 진행을 했어요. 뭐를요? 매매 계약만. 차량 인도는 아직 안 해주고. 몇 번의 계약이요? 25건의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차는 몇 개로? 한 대로. 차 한 대로 25건의 매매 계약을 A라는 딜러는 진행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A는 어떻게 했을까요? 잠적했죠. 1인당 4천만 원씩 곱하기 25네요. 그죠? 계산 나오시죠? A는 날라갔어요. 그리고 B도 C도 D도 다 뭐라고요? 한 달 뒤에 인도해 준다고 그랬죠? 한 달 뒤에 뭐 해주기로? 인도해 준다고. 그래서 인도 날짜 돼가지고 전화를 했죠? 몽땅 똑같죠? 연락 안 되죠. 이분들은 완벽하게 A한테 농락을 당한 거예요.
차량을 거래할 때는 먼저 선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차량이 뭐 할 때요? 인도될 때. 인도될 때 돈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법리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이 사모님은 4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어요, 이분한테. 이렇게. 그래서 동사는 인도하고 등록이죠.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인도받고 등록까지요. 등록증을 넘겨받아야 차주가 되죠. 그전에는 내 차가 아니다. 내 차가.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내 차가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를, 차량은요. 차량은 뭐를 할 것? 등록이죠. 등록. 인도하고 등록을. 동산은 뭐를요? 인도를. 이런 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지배할 수 있다, 내가. 자, 그래서 물권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를 먼저 해드리면, 첫째, 물권은 배타적인 지배권입니다. 내가 화이자 백신을 이렇게 인도받으면 한국에서 저 백신을 뭐 할 수 있어요? 내 거로 지배할 수 있죠. 배타적으로. 배타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 독점적으로라는 뜻이다. 독점적으로. 써보실게요. 배타적 지배권 위에다 뭐라고?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B가 등기를 했다. 등기를 하면 지배할 수 있죠. 이 자동차는 B가 등록을 하면 내 차로 지배할 수 있어요. 지배권이 생겨요. 그래서 물권은 지배권이라고 해요. 내가 누구 것처럼? 내 것처럼 지배할 수 있는 힘, 파워가 생겨요. 채권은 청구하는 거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권은 뭐를 하면? 등기를 하면 누구 것처럼? 내 거로. 내 거야. 내 거로 뭐 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어요. 배타적으로 뭐 할 걸요? 지배권이 생긴다. 지배권. 그래서 물권 이꼬로 뭐라고 그래요? 지배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 물권이 있어. 지배할 수 있어. 왜? 등기를 했거든, 오늘. 저 화이자 백신은 그런데 우리 한국이요? 계약만 하고 아직 가져오질 못했어요. 가져오지 못하면 물권이 없고 뭐만? 채권만 있더라. 오케이. 그래, 물권 이꼬로 뭐라고요? 배타적인 지배권이라고 꼭 기억해 주실게요. 두 번째, 뒤로 넘어갈게요. 우측에. 물권은 절대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아파트 등기를 걸어두면 이거 누구 거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내 거라고 주장할 힘이 생겨요. 이를 대세효라고 그래요. 대세효. 세효가 뭐죠? 세상 모든 사람한테 내 걸 주장할 수 있는 힘, 대세효. 즉 제3자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대항력이 있다. 물권은 누구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내 거 건들지 말라고. 오케이. 세 번째, 양도성입니다. 내가 차를 샀어, 아파트를 샀어, 화이자 백신을 샀어. 그죠?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지배만 해요? 처분돼요? 처분해서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물권이 있다는 거는 강력한 거야. 왜 강력한 거예요? 내 거로 지배하고 뭐도 하여? 처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권은 아주 강력한 힘이 생겨요. 내 거예요. 내 거로 뭐 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죠. 지배만 해요? 처분돼요? 오케이. 배타적으로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권이 생겨요. 막강한 힘이 생겨요. 내 거로 지배도 하고 내 맘대로 뭐예요? 주무를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어요. 이게 물권이 갖는 막강한 힘.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물권에 관한 규정은 세상 모든 사람한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내 맘대로 계약을 정할 수 없어요. 물권에 관한 규정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제정돼 있어요. 물권법 규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 원칙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실게요. 물권의 특성,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 입력해 주시면 나중에 물권 강론이죠. 강론을 전개할 때 많은 힘이 되십니다. 기본적인 특성 네 가지. 첫째, 배타적인 지배권이다. 물권이 있다는 것은 내 거죠. 내 거로 지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힘을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니까 절대권이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물권은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마지막에 물권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라는 거. 이 네 가지 꼭 데려가실게요. 이어서 물권의 객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은 뭐를 지배하는 거예요? 물건을요. 물건. 여기 기본이죠. 물권하고요, 물건하고는 다른 거죠. 물권은 뭐라고요? 지배권이다. 배타적인 지배권.
물권 이꼬르 뭐라고요? 지배권. 채권은 청구권. 이렇게 용어 정리해 주셔야죠. 물권은 뭐를 객체, 대상으로 하느냐? 객체가 대상이죠.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물건 지배하지. 물건이 뭔데, 물건이? 물건은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부동산하고 동산을 묶어서 물건이라고 표현해요. 민법에서 물건은 책 보실까요? 유치물, 그 다음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를 물건이라고 정의를 해요. 이 부분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그냥 한번 흘려들으면 돼요. 그냥 한 번만. 물건을 뭐라고 그래요? 물건을 유체물이어야 돼요. 무체물이 아니라 유체물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통상 이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나눠요. 부동산 그리고 동산. 이 둘을 묶어서 물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깔끔합니다. 물권의 객체, 물권이 지배권인데요. 물권의 객체, 대상이 되는 거는 물건이다, 물건. 그 물건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부동산과 동산 둘로 나누더라. 혹자는 요 중간에 있는 거를요, 준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있죠. 이를 준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원래는요, 항공기라든가 선박은 움직이죠. 부동산은 정착돼 있어요. 토지의 정착물이 부동산인데, 동산은 정착돼 있지 않죠. 정반대로. 근데 항공기나 선박 어때요? 정착되지 않아도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뭐에 준해서? 부동산에 준해서 다르자. 그래서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별 의미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부동산, 동산 둘로 나누시면 깔끔해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1도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은 그럼 뭐라고 정해요? 토지하고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토지, 땅이 있지. 그럼 땅에 정착된 물건의 대표가 뭘까요? 건물이지.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 같이 해보실까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민법 99조가 적어놓았어요. 이를 다시 다르게 풀어내면 부동산이 있고로 토지하고 뭐로요? 건물 둘로 나눠지더라. 이는 내 거라는 표시를 해요. 이게 내 거다. 이 토지가 내 거다, 건물이 내 거다라는 표시를 뭘로 합니까? 그 표시가 되는 부분을 등기로 표시한다. 등기로 뭐 합니다? 공시한다. 공시는 또 뭐예요? 알리는 거죠. 외부로 알려요. 내 거라고 등기를 찍어야 내 거가 되는 거지. 내가 땅 10억에 샀어도 아직 등기 안 찍었어. 내 거 아니야. 내 거로 지배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찍어야 돼. 등기로. 이걸로 공시가 된다는 거죠. 동산은 뭐를 말할까요? 부동산을 제외한 것. 부동산을 뭐한 거? 제외한 거. 제외한 거를 몽땅 동산이라고 그래요. 그죠? 핸드폰, 책, 반지, 텔레비전 다 동산에 들어가죠. 강아지도 동산이죠. 강아지가 정착물인가요? 얘 막 돌아다닙니다. 그죠? 오케이. 이때 이 동산은 내 거다. 이 동산이 내 거다.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징표는 뭘로 해요? 인도로 쌉니다. 인도로. 부동산은 내 거라는 징표가 등기고 동산은 내 거라는 징표가 인도라는 거죠. 이 점에서 공시 방법이 약간 상이하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책 보실까요? 책 189페이지 보면 명인 방법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 수험생 중 한 분이 제 일산에서 강의할 때 실제 있었던 일이죠. 종중 땅을 이분이 물려받아가지고 땅이 많으세요. 한 60만 평 되는데 저 공주 쪽에. 이분이 공장 제조업을 하다가 공장이 망해버렸어요. 빚더미에 이렇게 몰리게 됐죠. 그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땅 60만 평을 채권자한테 넘겨주게 됐어요. 그때 잘 보세요. 그때 그 임야에
임야 60만 평에 뭐가 있어요? 수목이죠. 소나무가 엄청나게 큰 소나무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들한테 임야가 압류 대상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임야가. 이때 임야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수목 있죠. 소나무들이 엄청나게 자란 수목들이 있죠. 소나무들이. 그 수목이 여러 그루가 모여 있는 걸 수목의 집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임야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소나무가 있는 거죠. 소나무. 임야하고 소나무하고.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핸들링 할까요? 나무라는 것이 원래 어디에 있는 거죠? 땅에. 땅에 같이 붙어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 나무라는 거는 토지의 구성물이에요. 야, 나무, 이 소나무 너 어디에 있냐? 땅에 있지, 땅에. 그럼 땅을 넘겨주면 뭐도 넘겨주는 거죠. 소나무도 다 넘겨주는 거지. 그 안에 소나무가 60만 그루다. 그럼 60만 그루 다 넘겨주는 겁니다. 빚 대신에 땅으로 주기로 했다. 그러면 다 가는 거예요. 왜요? 나무가 뭐해? 땅의 일부잖아요. 그래 이분이 민법 공부를 하기 전이라서 그 채권자한테 빌린 돈을 못 갚으니까 뭐를요? 임야를 줬다는 거지. 임야를 다 가지라고. 빚 대신에 다 가지라고. 그때 이분이 민법 공부를 했더라면 하고 땅을 쳤던 거죠. 왜요? 나무가 여기에 60만 그루예요. 60만 그루. 임야만 넘겨주고요. 임야만 주어버리고 뭐를 안 줬더라면 소나무죠. 소나무 60만 그루 어떻게 했더라면 명인 방법을 하면. 무슨 방법을? 명인 방법. 새로운 용어죠. 명인 방법. 소위 울타리를 쳐.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치고 여기에는 뭐를 붙여요? 편말을 붙여요. 편말. 거기다 뭐라고 써요? 소유자 유재석이라고 이름을 적죠. 이 소유자, 이 안에 있는 소나무는 안에 소나무 60만 그루는요. 60만 그루는 누구 거라고요? 유재석이 거다. 유재석이 거라고 써놓는 거죠. 이를 뭐라고 그런다? 명인방법이라고 한다. 이건 어디서 써먹는 거야? 소나무죠. 소나무 같은 무슨 집단? 수목의 집단이 내 거라고 공시하는 방법으로 쓰는 거죠. 우리 현실에서.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를 하고 동산은 인도로서 공시를 하는데 특이하게 수목의 집단, 이런 수목의 집단은 뭘로 공시한다? 명인 방법으로 공시하더라. 명인 방법으로. 울타리 치고 편말을 거는 거죠. 편말로.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쓰는 거죠. 소유자 유재석, 소유자 홍길동이 거. 이거 지워지면 안 돼요. 지워지지 않게 페인트 칠을 딱 해놓는 거죠. 재밌는 일화 한번 해드릴까요? 일화 소개해드리면, 예, 탤런트 전원주 씨라고 있어요. 전원주 씨, 그죠? 아실 거예요. 예. 이분이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이 너무 바람을 피니까, 남편이 너무 잘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늘 따르고 바람을 피니까 재산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신랑이죠. 이분이 출근할 때마다 머리를 쓴 거죠. 저 신랑을 어떻게든 통제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쓴 방법이 뭐냐면 명인 방법이라는 걸 썼어요. 이분이. 어떻게 해요? 신랑이 출근할 때마다 여보 라고 이렇게 나갈 때, 출근할 때 뽀뽀를 한번 해주면서 어떻게 한 거냐면 와이셔츠를 걷은 거죠. 위로 이렇게. 와이셔츠 위에를. 그리고 거기다가 매직으로 여기다 쓴 거죠. 매직. 뭐라고요? 전원주 거. 우리 신랑은 누구 거? 전원주 거라고 가슴팍에다 써놓은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다 뭐를요? 매직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쳤어. 울타리를. 이거 누구 거라고? 우리 전원주 거라고, 내 거라고 이렇게 표시한 거죠. 바로 명인 방법의 원조는 전원주 씨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럼 이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울타리로 쳐진 거는 이분의 이 소유자 거로 지배권이 생기더라. 그래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고 부동산은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 근데 표시를 뭘로 하더라? 등기로. 동산은 인도로. 특별히 조심할 게 뭐죠? 수목의 집단이죠. 수목의 집단은 원래 부동산의 일부다. 나무는 부동산의 일부죠. 그런데 뭐를 갖추면? 명인 방법을 갖추면 이거는 별건이다. 토지와 별건이 된다. 이거는 뭐가 됩니다?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와 별건이에요. 토지와 별개다. 별개.
땅하고 별개다 이 수목 60만 그루는. 그러면 반대로 해볼까요? 명인 방법을 안 하면, 명인 방법을 해놓으면 안 해놓으면, 안 해두면 이 나무는 뭐가 돼? 이 나무 60만 그루는 임야의 일부다. 이건 임야의 일부. 토지의 뭐가 돼요? 구성 부분. 토지의 구성물이 되는 거다. 그래서 토지와 별개로 취급되느냐, 토지의 구성물로 되느냐가 이거에 의해서 판결이 나요. 판단이 된다. 명인 방법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안 하면 명인 방법 이렇게 울타리 안 쳐놓으면 뭐가요? 토지의 일부니까 그 임야 주인이 빚 갚으려고요. 빚 갚으려고 임야 가져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임야만 먹나요? 채권자가 수목도 다 먹나요? 나무도 다 먹는 거죠. 왜요? 수목은 토지의 구성물이니까 다 먹어. 그런데 뭐를 했더라면 명인 방법을 했더라면 토지와 별개니까 임야만 먹고요. 수목은 못 가져가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엄청난 차이가. 법리적으로. 그래서 이 수험생이 땅을 쳤다는 거죠. 이것만 하나 알았더라도 이 수목이 60만 그루를 내가 지킬 수 있었는데 저 값어치가 100억이 넘는데 지금. 이거를 몰라서 명인 방법을 안 했고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토지의 구성물인 수목까지 다 넘겨줘 버린 거죠. 채권자에게. 오케이. 그리고 민법의 법리는 시험 문제를 떠나서 그 이상의 엄청난 폭발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관한 논의 이어가도록 합니다. 뒤에 가보실까요? 물권의 객체 1.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이때 물건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 이번에 물건의 분류는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어지더라. 거기에 동그라미 하실게요. 그 다음 사례접근 라이브민법 보실까요? 사례접근 라이브민법에 큰 1번, 2번, 3번 있는데요. 1번 정착물이라는 거 나와 있죠. 토지에 부착된 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자, 2번 보실게요.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에 뭘로 되는 것? 구성물인 것. 구성물인 게 있고요. 3번은요. 정착물인데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 두 개로 나누어져요. 토지와 별개인 거냐, 토지의 구성물이냐.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계거든요. 자, 먼저 2번. 토지의 구성물인 경우. 별표할까요? 갑소유의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자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누가요? 이 을이라는 할머니가 구원원 없이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 그리고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는 누구 거로 될까요? 하는 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 땅에다가? 남의 땅이다. 갑의 땅에다가 누가요? 을이라는 분이 여기다가 사과나무를 심었다. 이 사과나무. 사과나무하고 사과는 누구 거냐 이 문제죠. 질문은. 법학에서는 나무는 땅의 정착물, 구성물로 됩니다. 구성물. 따라서 사과나무도 값고 사과도 값고. 심은 사람 을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과나무는 토지에 뭐가 됩니다? 구성물이 됩니다. 이를 부합이라고 그래요. 부합 같이 해보실까요? 부합. 나무는 뭐야? 땅의 구성물이다. 구성물. 나무를 심으면 을은 땅 주인한테 헌혈시키는 거죠. 자기 거 한 대로 땅 주인 거 돼요. 땅 주인 거. 이 할머니가 결국 보상금을 노리고 여기다 사과나무를 심은 거거든요. 저희 땅에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었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여기다 자꾸 사과나무를 자꾸 심더라고요. 그래도 내버려뒀죠, 제가. 저하고 집사람이 땅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더니 내버려뒀어요. 계속 심더라고. 급기야 50그루에도 200그루가 넘어갔어요. 사과나무를. 그 재개발 지역인데. 내버려뒀죠. 결국은 보상금은 누구한테요? 이 땅 보상 수용됐죠. 그럼 보상금이 누구한테요? 심은 할머니한테 나올까요? 땅 주인한테요. 왜? 이 나무가 땅의 일부기 때문에 땅 주인한테 보상금이 딱 나오더라. 그래서 저는 계속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는 이 학습 효과로 더 이상 사과나무 안 심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 심어야 된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요. 사과나무 심으면 안 된다고. 사과나무를 심을 게 아니라 할머니가 이제 학습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과나무를 심지 아니한다. 이제는 할머니가 여기다가 배추를 심더라 이거죠. 농작물이죠. 배추를 심었더니 똑같은 땅에다가
갑의 땅에다가 누가요? 을이요. 배추를 심었더니 이거는 누구 거냐면 땅 주인이 게 아니라 이건 누구 거냐면 경작자 거예요. 경작자인 을이 이 배추의 소유자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대법원은 나무하고 농작물을 달리 취급해요. 나무는 수목은 땅에 부합이 되고 농작물은 이런 배추나 고추나 벼보리 이런 것들 있죠. 벼보리 이런 것들은 언제나 경작자가 차지하게 돼요. 고로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거는 법리적으로 엄청 무지한 말이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우리가 심어야 될 거는 배추 농작물이죠. 농작물을 꽂아야 내 거가 되는 거죠. 나무를 심지 않는다. 왜? 나무는 땅 주인 거에 귀속이 되니까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의 법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주물 그리고 종물에 관한 이론이 언급이 돼 있죠. 자, 물건의 객체는 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이. 내가 이 부동산하고 동산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지. 그래서 이 단어를 한번 써주실게요. 물건의 객체 옆에다가 짤막하게 이 단어를 넣어주시면 물건의 구조가 머릿속에 딱 자리 잡게 됩니다. 물건은 나라는 사람이 물건이라는 거를 뭐 하는 거죠? 지배하는 거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거다. 그래, 물건을 지배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지배하고 소유하고 내 거로 만드는 거, 내 거로. 부동산은 뭘로? 등기로. 동사는 점유로, 인도로. 자동차는 등록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 걸 어떻게 해요? 지배합니다. 물건을. 그럼 물건에는 뭐하고 뭐가 있더라?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지. 부동산이나 동산을. 부동산 또는 동산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물건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내지는 동산을 뭐 하는 권리? 사람이 배타적으로 뭐 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 나라는 사람이 뭐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을 둘로 나눴죠. 이 물건을 뭐 하는 권리?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내 거로 만드는 거다, 내 거로. 내 거야, 내 거. 건들지 말어. 죽을 거야, 건들면. 누구한테? 세상 모든 사람한테. 왜? 내 거거든. 물건이 있다는 거는 엄청난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 지배권이 생겨요.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처분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물건을 분류할 때 주물하고 종물로 또 하나 나누어요. 주물과 종물. 횟집에 가면 뭐가 있죠? 수족관이 있죠. 횟집에 딸려있는 뭐가? 수족관이 있습니다. 수족관이 밖에 보면. 그럼 횟집을 팔아먹으면 1억에 팔면 뭐도? 수족관도 팔리는 거죠. 왜요? 종물은 여기에 딸려있는 거니까. 이를 주물과 종물 이론이라고 그래요. 배를 시골에 보면 이렇게 노져가지고 가는 배 있죠. 배를 팔면 딸려있는 노가 있죠. 노도 같이 넘어가는 거죠. 이게 주물, 종물 이론이에요. 따라서 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라가는 거야. 야, 네가 종물이지? 그럼 너는 뭐야? 주물의 처분에 졸졸졸 따라가는 거야. 종물은 뭐에 따른다?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의 처분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를 주물하고 종물 이론이라고 해요. 같이 해보실까요? 종물은 뭐에 따른다?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리고 횟집이 팔리면 뭐도? 수족관도 팔리는 거지. 특약이 없으면. 오케이. 그럼 이 논의가 어디에 쓰이느냐면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쓰이는데요. 볼까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 내가 45평짜리 살고 있어요. 그럼 45평을 뭐라고 하냐면 아파트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요. 전유 부분에 뭐가요? 저당권이 설정됐다. 전유 부분에다가 내가 45평 살고 있죠. 그럼 전유 부분에 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으면 저당권 설정하거나 가압류가 됐다.
어디에? 전유 부분에. 내가 살고 있는 전유 부분.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전유 부분에 딸려 있는 것. 딸려 있는 게 뭘까요? 종물이 있죠. 그게 바로 대지권. 대지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대지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작용한다. 왜요? 이 대지권이 전유 부분의 종물이니까요. 그로 은행이요. 은행이 저당을 잡았죠. 여기다가. 그러면 경매가 되면 이 전유 부분이 경매로 넘어가면 뭐까지요? 대지 지분도 경매로 넘어갑니다. 왜요? 이게 종물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실까요? 조금 어려울 텐데. A 땅에 B가요. B가 저 땅을 살 돈은 없어. 내가 살 돈은 없고 저걸 임대를 얻어가지고 여기다 공장을 졌어요. 공장을. 땅 사가지고요? 아니야. 임대해서. 빌려가지고 여기다 뭘 졌어요? 공장을 세웠습니다. 공장. 이 공장 이름이 바로 콩나물 공장이어요. 뭘 졌다고? 콩나물 공장 졌어 나. 콩나물 공장. 앞으로 그래 이 사건을 콩나물 공장 사건이라고 그래요. 콩나물 공장 그럼 이 사건 이 그림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요? B가 임차권자가. 여기다 콩나물 공장을 친 거. 왜요? 땅을 살 돈이 없으니까 땅을 뭐해서? 빌려가지고 임대해서 임차해서. 콩나물 공장을 세웠죠. 그럼 돈 들어갔지. 근데 운전 자금이 모자라잖아요. 공장 운영하는 자금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어요? 콩나물 공장을 은행에다가 저당을 설정했지. 콩나물 공장을 KB국민은행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을. 그럼 은행은 뭐를 담보로 잡은 거예요? 이 공장을 담보로 잡았구먼. 공장을 담보로 융자 빼줬죠. 1억을요. 그랬다가 못 갚으면요. 이 돈 1억을 못 갚으면 얘는 어떻게 해? 이거를 콩나물 공장을 경매하겠죠.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죠. 힘은. 저당권의 효력은 콩나물 공장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콩나물 공장을 떠받치는 거. 이 콩나물 공장을 떠받치는 게 바로 뭐예요? 임차권이죠.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과 임차권에 미치더라. 콩나물 공장하고 건물을 떠받치는 거. 이 콩나물 공장을 떠받치는 게 바로 뭐? 임차권이죠.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임차권에 미친다. 바로 여기서 임차권은 어떤 역할을요? 콩나물 공장의 종물이다. 종물 역할을 하더라. 근데 이게 물건이 아니라 선생님 권리잖아요. 원래 종물이라는 건 이게 물건이어야 되거든요. 물건하고 물건 사이에 이게 주물 종물 얘기를 하는데 우리 판례는 이게 물건이 아니라 뭐여도 권리에도 종물 이론을 적용해버려요. 이를 권리의 종물이라고 합니다. 뭐의 종물? 권리의 종물. 네가 종물이야. 물건은 아닌데 권리라도. 뭐의 종물이야? 콩나물 공장을 뭐 하는 거야? 떠받치는 거잖아. 네가 떠받치는 거 떠받쳐. 종물의 역할을 하잖아. 네가 이 콩나물 공장을 떠받치는 무슨 역할? 종물 역할. 그래서 KB국민은행이 저당을 잡으면 콩나물 공장에 저당을 잡으면 그 저당권의 힘은 저당권의 파워가 건물에만 미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요? 떠받치고 있는 어디까지요? 임차권에 미친다. 임차권의 별표. 이게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거죠. 둘 다. 1번과 2번 시험 아주 자주 나와요. 별표. 그래서 주물 종물 이론이 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전유 부분에 저당을 잡히면 어디까지요? 대지권에 미치더라. 2번 콩나물 공장에 저당을 잡히면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요? 임차권에도 미치더라. 왜 미치는데? 종물로 보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189페이지에 주물 종물의 니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A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즉 종물은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합니다. 즉 운명 공동체예요. B번 별표 권리의 종물이론.
타인 소유 토지의 임차권자의 밑줄이요. 신축한 건물, 그 건물을 무슨 건물? 콩나물 공장이라고 쓴다. 위에다 콩나물 공장 사건이라고. 콩나물 공장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만요, 가압류도요. 가압류도 똑같아요. 저 콩나물 공장에 가압류가 걸리면 효력은, 저당권의 힘은 건물에만 미치나요? 아니죠. 종물에도 미친다. 건물을 떠받치는 거, 그게 바로 임차권에도 미치더라. 별표. 오케이. 그래서 물권의 객체를 공부하면서 부동산하고 동산을 구별을 했고요. 두 번째로 주물하고 종물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주물과 종물을. 그렇죠? 세 번째, 물권의 객체는 이게 물건인데요. 거기에 주물하고 종물 이론이 따로 있고, 세 번째,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중요 원칙이 바로 일권주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물건이 하나면 권리도 몇 개? 하나여야 되지. 이러지 않으면 전쟁이 나요. 그죠? 네. 차가 하나인데 소유자가 둘이 될 수 있나요? 전쟁이지, 그거 죽음이죠. 물건 하나면 권리자 하나여야 됩니다. 이를 무슨 주의? 일권주의 원칙. 오케이. 그래서 물권법은 이 원칙이 작동합니다. 무슨 원칙이? 일권주의 원칙이. 이게 붕괴되면 전쟁입니다. 전쟁. 누구 하나 죽어야 되죠. 왜요? 물권은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내 거로. 내가 지배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한 개를 지배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권주의 원칙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볼게요. 부동산의 일부에는 용익물권이요. 용익물권이 성립하거나 자리할 수 있어요. 가령요. 빌라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빌라, 여기 45평짜리 빌라에 주인이 있습니다. 얘가 주인. 근데 여기 방이요? 5개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분이 세를 놓을 때 어떻게 놓죠? 방을 세 칸은 A한테 놓고, 세 칸은 B한테 놓고, 두 칸은 누구한테요? C한테. 건물 일부에 대해서, 건물 일부를 B한테 세놓고 C한테 세놓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전세권처럼 용익물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자리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야, 일부 세 칸 두고 일부 두 칸 주고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이게 각각 다르니까, 방이 다르니까요. 물권이 다르니까 다른 곳에 B하고 C가 전세권을 자리할 수 있더라. 용익물권은 예외적으로 부동산 일부에도 성립 가능합니다. 근데 소유권은 안 돼요. 소유권은 두 개가 양립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음이죠. 그래서 소유권은 물건이 하나면 반드시 하나여야 됩니다. 오케이. 일권주의까지 보셨고, 이어서 물권의 종류에 대해서 풀어보실 차례. 자, 물권은 총 8개 물권이 있습니다. 이 8개 물권이 법전에 정해져 있어요. 이를 물권 법정주의 원칙이라고 해요. 옆에 책 바로 밑에 써져 있죠. 물권 법정주의. 법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법으로 정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법으로 정했죠. 물권을 누가 정했어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를 물권 무슨 주의? 법정주의. 물권은 내 맘대로 하지 못해. 왜? 여러 사람한테 효력을 주는 거야. 그래서 법이 정해놨어. 무슨 주의? 물권 법정주의 원칙. 몇 개가? 8개가. 8개 물권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185조 조문을 볼까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법률 또는 관습법에 밑줄 그어볼까요? 외에는 또 밑줄이요. 밑줄 잘 그으셔야 돼요. 법률 또는 관습법 밑줄이요. 외에는 밑줄이요. 임의로 상설하지 못한다. 또 밑줄. 줄 3개가 있어야죠. 3개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해석해 볼게요. 결론이 뭐냐면 물권은 뭐 할 수 없다. 임의로 뭐 할 수 없다? 상설할 수 없다. 할 수 있다요? 할 수 없다요?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네요. 창설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뭐라고 그래요?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물권은 법대로 해야 돼.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왜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임의로. 왜?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데 예외가 있네요.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그랬죠? 그럼 반대로 들어볼까요? 법률이나 뭐에 의해서? 관습법으로. 법률이나 뭐에 의해서? 관습법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창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아하, 185조는 두 가지의 함의를 가지고 있더라. 임의로 창설하지 말해. 이게 강행 규정을 뜻하는 거래요. 두 번째는 법률이나 뭐로? 관습법으로 창설할 수 있어요.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요걸로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내고 창조할 수 있더라. 이를 물권 무슨 주의요? 법정주의. 물권은 법으로 정해놨어. 법으로. 몇 개를? 8개를. 그 8개가 어떻게 분화돼 나가는지 그 구조를 이번 시간에 꼭 암기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물권은 크게 이렇게 나눠요.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점유권부터 시작해야죠. 점유권부터. 점유권 그리고 본권. 점유권은 뭐고 또 본권은 뭐냐? 이 부분 먼저 풀어야죠.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권리를 주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하면 권리를 그 사람에게 주어요. 그를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내가 강아지를 길 가는 강아지를 어떻게 했어요? 점유했어요. 그 사람에게 그 강아지에 대한 점유권이 있어요. 길 잃은 강아지를 내가 점유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점유하고 있죠. 점유. 소유권은 없어요. 소유권은 주인이 따로 있죠. 길 잃은 강아지를 내가 데리고 오면 점유권이. 본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바로 주인한테 있어요. 그 본권이 뭐냐? 점유를, 강아지에 대한 점유를 뭐 하는 권리요?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 어려우니까 2번, 3번 따라 주셔야 돼요. 본권이 뭐라고요? 점유를 뭐 해주는 권리?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 One more time. 본권은 뭐라고 그래요? 점유를 뭐 해주는 권리?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 점유권은 뭐 하는 권리?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 이랬더니 여기를 제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어느 학원의 원장님께서 양쌤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해봐. 쉽게 해야 수험생들이 알아먹지.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딱 그분이 저한테 팁을 줬어요. 예전에 드라마에 여자의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분한테 본 처가 있었어요. B라고요. 바람이 나가지고 근데 이 남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내연녀가 생겼죠. 내연녀가. 그럼 저 남자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본처는 뭐가 있는 거냐면 이 남자에 대해서 본권이 있는 거죠. 본권은 본처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누구 품 안에, 누구 치마 폭 안에? C라고 하는 내연녀 폭 안에 있죠. 치마 폭에. 이를 점유권. 이렇게 구별하시면 쉽겠습니다. 본권은 법률적으로 점유를 뭐 해주는 권리요?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그런다. 이 남자가 죽어버리면 상속은 누가 받아요? 법적인 배우자. 이분이 법적으로 지배하죠. 법적 지배. 법률적 지배. 법률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본권이라고 그래요. 법적인 상속은 이분이 가져가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 저 남자는 누구 품 안에? 이 내연녀 품 안에 있죠. 바로 점유는 사실상 지배. 사실상 지배는 누구한테요? 내연녀에게 있죠. 이게 본권하고 점유권의 결정적인 차이다. 이러면 쉽겠습니다. 점유는 사실상 지배를 하는 권리야. 본권은 그 점유를 뭐 해주는 권리?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본권에는 뭐가 있느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습니다. 본권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습니다? 소유권 그리고 제한물권.
이 둘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본권이다라고 그래요. 본권. 그래, 앞으로 본권 그러면 점유를 뭐 하는 권리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인데 그 본권 안에 두 가지가 있더라. 뭐하고 뭐? 소유권과 제한물권. 두 놈을 묶어가지고 토탈해서 뭐라고 그래요? 본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 그럼 내가 뭐 하죠? 법적으로?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죠?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본권이 있다. 이번에는 내가 그 집에 전세권 3년 얻었어. 3년. 그러면 3년 동안 내가 그 집을 뭐 할 수 있어요? 제한적이지만 지배할 수 있죠. 바로 나한테도 본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본권은 소유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죠? 제한물권까지 포괄해서 말하는데 이 제한물권이 분화가 돼요. 어떻게 분화돼요?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으로. 용익물권 또 무슨 물권? 담보물권. 이 둘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제한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용익물권은 사용수익을 지배하는 물권. 사용수익을 지배하는 권리. 사용하고 수익을요. 사용하고 수익권을 지배하는 권리. 여기에 세 놈이 있죠. 세 놈. 그 세 놈이 바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되겠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셋이 있죠. 이 셋이 바로 용익물권. 뒤에 물권법 강론 가면 이 논의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전개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전세권이죠? 오케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개.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 똑같이 3개가 있어요.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저당권은 우리가 알죠. 내가 집을 살려고 대출을 받았다. 담보대출 받죠. 집을 담보로 놓고 저당권. 그 다음 유치권은요. 내가 공사비를 안 줬더니 공사업자가 내 집을 점유를 해서 유치권을 갖더라. 유치권. 질권은 뭐냐면 우리 시험 범위엔 들어가지 않아요. 가볍게 터치하고 가면 요즘엔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 보면 전당포에다가 이렇게 시계를 갖다 놓고요. 시계를 갖다 맡기고 담보로 놓고 돈을 빌리죠. 그럼 전당포는 돈을 빌려주는데 뭐를 잡아요? 담보를 잡고 있죠. 뭐로? 시계나 물건을요. 고가 물건을. 이를 질권이라고 합니다. 질권. 근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현실에서 질권 거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물권 중에 이 질권만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어쨌거나 물권은 총 8개입니다. 볼까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유치, 질, 저당. 토탈에서 몇 개가요? 8개죠. 8개의 물권이 어디에? 민법전에 차곡차곡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총론에는 8개가, 이 8개가 쫙 펼쳐진다는 거죠. 종류 8개가. 8개의 물권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강론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점유권부터 1번 점유권, 2번 소유권, 3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저당권을 순서대로 하나씩 개별적으로 부수면서 지나가는 게 강론이 되겠습니다. 총론은 총괄적으로 큰 그림만 그려드립니다. 강론은 개별적으로 이제 점유권, 소유권, 여기 저당권까지 쫙쫙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이래서 오늘 물권법 총론의 3개 주제를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물권이라는 개념은 물건을 뭐하는 권리다? 배타적으로 내 거로 지배하는 권리다. 객체는 물건이다. 물건. 그 물건에 부동산과 동산이, 주물과 종물이, 그 다음에요 일물 일권주의 원칙. 3가지 원칙을 여기 3가지 주제를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물권의 종류에서 몇 개를 8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8개가 분화가 이렇게 되더라. 점유권하고 본권이. 그 다음 본권은 어떻게 나눈다?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제한물권은 2개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찢어져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찢어지는데 토탈에서 물권은 8개가 존재하더라. 그 8개를 물권법 강론에서 다음 주에 하나씩 만나보겠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물권의 종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리할게요.